안녕하세요. 투자 잡박사전의 투잡입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임정관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다 보면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게 인적공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일 크죠. 예, 특히 이제 자녀가 많으시거나 이러면 사실 국가에 기여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공제를 참 많이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 준다고 하지만 뭐 만족스러운가는 별도 문제로 하고 네네.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인적공제라고 하면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내가 존경해드려야 될 분, 존속이라고 그러죠. 내가 챙겨야 될 내 자녀들,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한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내 부모님 자녀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60세랑 이제 60세 이상, 2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내가 존경해야 될 분들, 그리고 직계 비속 20세 이하고요.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위탁아동이라는 거는 뭐 입양이라든지 입양 보내기 전에 내가 잠시 돌봄을 해주는 그런 아이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은 1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녀자 공제가 뭐냐면은요, 내가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연간소득,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내 배우자가 있건 없건 자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연간소득 3천만 원 이하 세대주인 여성분들은 5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혹여나 내가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달했을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좀 인적공제를 잘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저희 부모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 중에서 어머님 한 분이 제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 아이 둘, 저 해서 이렇게 총 5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머님이 또 이제 작년에 70세가 넘으셨어요. 재작년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경로 우대 100만 원 받고요. 제가 좀 몸이 살짝 좀 안 좋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로 좀 멀쩡해 보이지만은요. 나름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장애인 인적공제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거를 다 합산하게 되면은 저는 총 1,050만 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인적공제 활용, 특히 부모님을 내가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은 형제 자매한테 넘기느냐, 진행을 했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차피 한 번만 공제가 되는데 자녀가 여러 명일 때 그럼 첫째, 둘째 아들도 다 인적공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사실은 돈의 논리로만 따지면 그 소득이 많은 자녀가 받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령 제 배우자의 부모님이다. 네네. 배우자의 부모님도 만약에 다른 분이 인적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라는 걸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가능하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희한하게 내가 부모님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처갓집에 있는 부모님 혹은 시댁에 있는 부모님들이 사위나 며느리를 올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한마디로 존경을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을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결혼했으면은 혼인신고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 그냥 살라고 안 하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그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 사실혼의 관계는 제외되는, 네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또 이렇게 가령 이런 경우 제가 들었거든요. 장애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령 중증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암에 걸리셨거나 이런 네네. 분도 장애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 제가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단순히 내가 큰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해 있다라고 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이 놓치는 것 중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료를 하시다 그렇죠. 보면은요. 네. 예, 진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로 진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사신 분들 많거든요. 네, 맞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불편한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본인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해당 병원 담당 의사한테 관련 증서를 끊어달라고 하게 되면은요, 의사가 그 기록을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적 공제를 추가적으로 임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네. 질환이 좀 이렇게 심하시거나 그럴 때 단순히 이 치료비만 쓰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플러스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국가유공자들도 당연히 또 혜택이 있겠죠. 그럼요. 네. 국가유공자분들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네. 부녀자 공제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 이혼이라는 게 꼭 그 디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별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요, 슬프고 기쁜 일은 네. 많이 도와줘요. 예. 예, 그래서 사별했다 슬프잖아요. 네. 슬픈 사람들은 보다듬어 줘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한테도 전혀 상관없이 혜택을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부모와 부녀자가 만약에 중복은 안 되니까 그러면 한부모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요걸 선택하는 게 좀 더 그럼요. 그렇죠. 50만 원보다는 네네.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한부모를 선택하는 게 네네. 합리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적 공제할 때 그 동거 여부는 어떻습니까? 굳이 꼭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강의하면은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시는데요.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저 지방의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자식 내미가 저 이거 인적공제 받아야 되니까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계시다가요, 농사 지을 때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세요라고 하면은 주변 분들이 저런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실제 동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도 부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식이 지방으로 또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대학교라든지. 네.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가요? 자식이죠. 자식이죠. 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좀 좋은 민사고라든지 그런 학교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내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조건 내가 꼭 동거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득 요건도 좀 있겠죠? 뭐 무한정 인적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령 배우자도 이렇게 근로를 하시거나 이러면 단독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소득 요건은 그게 얼마 한도인가요? 그냥 뭐 잠깐 알바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연간 소득 금액이 이제 합계가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내가 100만 원만 버세요가 아니라, 네. 100만 원만 버세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에서 각종 비과세 공제 항목들을 쭉 제하고 보니까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 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4대 보험을 이제 합산을 하는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로를 계속 하고 계신 부모님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것도 내 전체 총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라든지 각종 실비 항목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 급여 부분이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요, 내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주택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한데 주택 관련 그쵸. 예, 공제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주택을 하게 되면은요, 아파트라는 거에만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게 아파트가 아니더라도요, 단독주택, 빌라에 대해서도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전세를 들어갔을 때 받는 것, 그리고 아파트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청약 통장. 예,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용할 때 잘못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 한도를 300만 원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뭐 몇 프로 공제, 네. 몇 프로 공제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는데 이게 청약저축 따로, 전세 따로, 주택 따로가 아니라 전체를 다 다 포함했을 때 300만 원에서 뭐 1,500, 1,800 사이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대출을 받았을 때 뭐 2000 몇 년도에 받았느냐, 고정금리냐, 아니면 변동금리냐, 뭐 거치를 몇 년 했느냐, 상환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걸 다 따져서 해주기 때문에 거의 풀 금액을 받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요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85제곱미터 대략 한 25, 27평 그렇죠. 정도 되고요. 수도권 이외에는 100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30평 정도 그렇죠. 30평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 총 급여가 5천만 원 넘으면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면적 조건도 있고 네네. 소득 조건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총 240만 원 한도 내에 40%까지 납입액의 40%까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원금과 이자 납부한 금액을 다 포함해서 300만 원이니까 요 240만 원에 플러스 60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옛날에는 내가 대출을 받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요거 그 연말정산 할 수 있게 전산에 등록될 수 있는 대출로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전산 개발을 진짜 끝장나게 잘해요. 그래서 그냥 조건에 맞으면은 자동으로 다 전산에 뜬다. 그렇군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가 자기가 안 챙겨도. 네네. 그렇구나. 네, 새로 안 해도 새로 한 것들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대출을 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소득공제 채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소득공제 채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권보다는 이제 CB라고 불리는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회사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벤처투자 촉진법 벤처. 3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세특례법 16조 요 두 가지가 합산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은 이제 누진 적용이 돼서 뭐 70%, 30%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좀 많이 높으신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님들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다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벤처 같은데 이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벤처에 투자하면 뭐 예를 들어 3천이다 그러면 3천까지는 소득에서 빼주니까 네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벤처 투자하시고 소득공제도 받으시고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가 될 물론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그쵸. 하겠지만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조건들도 많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거 소득세 결정 플로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짜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